잠들지 못한 이야기, 조디악 킬러. 이 이야기는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 미국 캘리포니아에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조디악 킬러.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연쇄 살인을 저지르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극심한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조디악 킬러는 단순한 살인범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경찰과 언론을 상대로 기이한 게임을 벌이며 암호문과 조롱 섞인 편지를 보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수사망을 비웃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의 정체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그 섬뜩하고 매혹적인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68년 12월 20일 밤 캘리포니아주 솔라노 카운티에 위치한 작은 해안 도시인 베니시아의 외곽 레이크 허먼 로드에서 시작됩니다. 춥고 고요한 겨울밤, 이 한적한 도로는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 18살 데이비드 패러데이와 16살 베티로 젠센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 설렘이 가득했을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악몽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그들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린 두 사람에게 남자는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갈이 찢어놓았고 데이비드는 차 옆에서, 베티루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등 뒤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끔찍한 비극의 장소로 변했고 범인은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젊은 연인을 노린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곧 이 사건이 훨씬 더 큰 공포의 서막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는 거의 없었고 범인의 흔적은 밤의 어둠만큼이나 불분명했습니다. 약 6개월 후인 1969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밤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던 그때 샌프란시스코의 블루록 스프링스 공원 주차장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던 20살의 마이크 마고와 22살의 달린 페린 커플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 다가와 강력한 손전등으로 그들을 비추었고 마이크는 처음에 경찰인 줄 알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런 경고나 요구 없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달리는 여러 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마이크 역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 방식은 레이크 허먼 로드 사건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후 발레이오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차분하면서도 섬뜩한 목소리는 자신이 레이크 허먼 로드와 블루록 스프링스 사건 모두의 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를 조디악이라 칭했습니다. 이 전화는 수사당국의 엄청난 충격과 함께 연쇄 살인범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디악이라는 존재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조디악의 대담함과 자기 과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9년 8월 그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세 주요 신문사에 거의 동시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이전 레이크 허먼 로드와 블루록 스프링스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범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 찬 암호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암호 속에 자신의 정체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며 암호문을 신문 일면에 실지 않으면 주말 동안 무고한 시민 12명을 더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언론사들은 고민 끝에 그의 요구대로 암호문을 신문 일면에 실었고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디악 킬러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기괴한 암호문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조디악이 보낸 408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는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교사 부부 도널드와 베티 아든에 의해 비교적 빠르게 해독되었습니다. 그 해독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디악은 자신이 살인을 즐기며 천국에서 노예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죽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단서는 전혀 남기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범행과 뒤틀린 살인 동기만을 언급했습니다. 이 암호문의 해독은 조디악이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섬뜩한 논리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암호문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실질적인 단서를 얻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1969년 9월 27일 조디악은 대담하게도 백주 대낮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소는 캘리포니아주 나파 카운티의 베레사호수. 20살의 세실리아 셰퍼드와 22살의 브라이언 하트넬이 한가롭게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사형 집행인처럼 보이는 기괴한 복면과 후드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총으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끈으로 두 사람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꺼내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틀 뒤 병원에서 사망했고 브라이언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평생 끔찍한 기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는 조디악의 오만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흔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베레사 호수에서 사용한 칼과 총의 정보 그리고 자신의 범행 날짜와 함께 자신의 상징인 원안의 십자가 문양을 직접 써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전화부스로 가 나파 카운티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베레사 호수에서 사람들을 찔렀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레이크 허먼 로드와 블루록 스프링스 사건의 범인이며 이제 베레사 호수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전화는 수사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고 조디악이 수사망을 비웃듯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디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9년 10월 11일 밤 사건의 무대는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옮겨졌습니다. 프리시디오 하이츠 지역에서 택시기사 폴 스타인이 조디악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조디악은 승객으로 위장하여 폴 스타인의 택시에 탑승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뒤에서 총으로 그를 쏘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디악이 더 이상 외진 곳에 숨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거리낌 없이 살인을 저지를 만큼 대담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미스터리 연쇄살인범 조디악을 잡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많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한백인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이 남성이 조디악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무전으로 전달된 범인의 인상착의가 흑인 남성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찰관들은 그 남성을 그냥 지나쳤고 그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뼈아픈 실수는 조디악 킬러를 체포할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폴 스타인 살해 사건 직후 조디악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편집국에 또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폴 스타인을 살해했음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증거로 폴 스타인의 피 묻은 셔츠 조각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 셔츠 조각은 이후 중요한 증거물이 되었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후에는 DNA 분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편지 말미에 학교 버스에 탄 아이들을 납치하여 끔찍한 일을 저지르겠다는 충격적인 위협을 남겼습니다. 이 위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학부모들을 극심한 공포에 떨게 했고 경찰은 학교 주변 경비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조디악은 살인행위 자체를 넘어 사회 전체를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는데 목적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조디악 킬러는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경찰과 언론을 조롱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며 새로운 암호문을 보내는 등 기괴한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새롭게 보낸 340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는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많은 암호 해독가들을 좌절시켰습니다. 이 암호는 2020년에 이르러서야 3명의 아마추어 암호 해독가에 의해 해독되었는데
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하고 오만한 조디악의 메시지일 뿐 그의 정체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경찰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월하다는 식의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동시에 범인의 뒤틀린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경찰은 조디악 킬러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을 비롯해 발레이오, 나파, 베니시아 등 여러 지역의 경찰서가 합동 수사팀을 꾸렸고 연방수사국인 FBI까지 수사에 동원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들은 밤낮으로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범행 현장을 샅샅이 뒤지고 생존한 목격자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했으며 조디악이 보낸 모든 편지와 증거물을 분석했습니다. 조디악의 전화 목소리를 분석하여 그의 나이대나 출신 지역을 추정하려 했고 그의 범행 방식과 편지 내용을 토대로 범죄자 프로파일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조디악 킬러는 예측 불가능했고 명확한 범행 동기나 일관된 희생자 유형이 없었기에 수사는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또한 여러 경찰서가 각기 다른 사건을 담당하면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도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디악 킬러의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의심을 받았던 인물은 아서리 앨런이었습니다. 그는 1933년생으로 조디악 사건 발생 당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특히 발레이오 인근에 거주했습니다. 앨런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교직에서 물러난 후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가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몽타주가 앨런의 젊은 시절 외모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주장, 그리고 조디악의 전화 목소리가 앨런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앨런의 신발 사이즈가 베레사 호수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 일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앨런의 과거 행적과 주변인들의 증언은 그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앨런의 동생 본과 친구들은 그가 암호화 퍼즐에 비정상적인 흥미를 보였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암호 해독을 가르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조디악이 편지에서 인용한 오페라 음악에 대한 관심이나 다음 세상에서 노예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인다는 등의 기괴한 발언을 앨런이 평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조디악이 베레사 호수 사건 현장에 남긴 메시지 중 조디악 브랜드의 손목 시계가 언급되는데 앨런의 집에서 실제로 이 브랜드의 손목 시계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수사팀과 언론 사이에서 오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앨런이 살인 충동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털어놓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앨런을 여러 차례 때로는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타자기, 칼, 총기 등 증거물을 확보하려 했고 그의 행적과 알리바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앨런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앨런의 필체와 조디악의 편지 필체를 비교했지만 전문가들은 명확하게 동일 인물의 필체라고 단정 내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이나 DNA 등 과학적인 증거들도 앨런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알리바이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를 체포하고 기소하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앨런은 평생 조디악 킬러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의 감시를 받았지만 결국 기소되지 않은 채 1992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후 기술의 발달로 조디악의 편지 봉투에서 발견된 미량의 DNA 샘플을 앨런의 DNA와 비교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일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조디악 사건 전문가들과 아마추어 추적자들은 아서리 앨런을 진범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꼽고 있으며 그의 알리바이나 그를 배제했던 증거들이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서리 앨런 외에도 다른 주목받는 용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자이자 암호 전문가였던 릭 마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암호 해독에 능숙했고 조디악의 편지에 사용된 종이나 잉크가 그의 소유물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심을 샀습니다. 또한 그의 외모나 행동 방식이 일부 목격자의 진술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릭마셜이 조디악의 암호문을 직접 조작하여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로 거론된 인물은 얼반 베스트 주니어였습니다. 그의 아들인 게리 스튜어트가 자신의 아버지야말로 조디악 킬러라고 주장하며 책을 출판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리 스튜어트는 아버지의 필체가 조디악의 필체와 놀랍도록 유사하며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 경찰 몽타주와 닮았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얼반 베스트 주니어는 조디악 사건 발생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의 과거 행적 중 일부가 불분명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필체 분석 결과는 그의 필체가 조디악의 필체와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판정했으며 유전자 분석 결과도 그를 조디악으로 단정짓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디악 킬러로 의심받고 조사받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증거로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들어오는 수많은 제보와 단서를 모두 허투루 여기지 않고 조사했지만 조디악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그의 범행은 1970년대 초 이후 점차 뜸해지더니 결국 편지나 범행 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그가 사망했거나 체포되어 다른 죄로 수감되었거나 혹은 단순히 범죄를 중단하고 잠적했거나 등 여러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조디악 킬러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았습니다. 조디악 킬러 사건은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은 미스터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익명성 뒤에 숨어 사회를 조롱하고 공포를 심었으며 그의 범행은 인간 본성의 어둡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서리 앨런과 같은 유령 용의자들이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진실이 가려진 상황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조디악 킬러는 단순한 살인마를 넘어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예측 불가능한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DNA 분석과 같은 새로운 수사 기법이 가능해지면서 과거의 증거들을 다시 분석하여 진범을 찾으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케이스 브레이커스라는 독립적인 수사 전문가 그룹이 게리 포스트라는 인물을 조디악 킬러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게리 포스트의 얼굴에 남은 흉터가 조디악 킬러 몽타주의 이마 주름과 일치하고 그의 이름의 철자를 조디악의 암호문에서 해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의 집에서 발견된 무기나 사진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기관은 이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게리 포스트 역시 2018년에 사망하여 그의 DNA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조디악 킬러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미스터리,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레이크 허먼 로드의 총성으로부터 시작된 공포와 암호문 뒤에 숨은 조롱,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의 대담함까지 조디악 킬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의 영역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용의자들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디악 킬러가 단순히 사건이 아닌 영원한 미스터리이자 전설로 남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추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잠들지 못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즐겁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